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한 건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나섰고 영국과 캐나다 총리가 힘을 실었습니다. 만약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면 상징성은 큽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한가한 립서비스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를 막고 있는 걸림돌은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중국 소식 준비했습니다. 요즘 라부부라는 캐릭터 인형이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흥행 이면에는 사행성과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4일 월요일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드디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7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상호 관세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정할 땐 각국이 제시한 양보안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면서 때로 해당 국가가 협상 조건을 더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 양보를 제시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3일 오전 아프리카 예멘 해안 인근에서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태운 선박이 전복돼 68명이 숨지고 74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선박엔 에티오피아인 15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생존자는 12명뿐입니다. 예멘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내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걸프 지역으로 가는 주요 경로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주민들은 밀수업자들이 운영하는 과밀 상태의 위험한 보트를 타고 홍해나 아덴만을 건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최근 생존 인질들의 영상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251명 중 20명가량이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상에서 공개된 인질들은 앙상하게 마르거나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 타결을 호소하는 시위가 이어지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질들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심리전을 펴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맹국들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가 9월 원유 생산량을 하루 54만 7천 배럴 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펙 플러스는 그동안 시행해온 최대 규모의 원유 감산을 전면 철회하게 됐는데요. 미국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러시아와 연계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보잉의 방산부문 공장 노조원 3,200명이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보잉 방산부문은 F-15 등의 전투기와 드론 급유기, 미사일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방산부문 노조는 지난달 27일 조합원 투표에서 임금 인상 및 퇴직금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 협상안이 부결되자 파업 돌입을 예고했었습니다. 보잉의 세인트루이스 공장이 파업에 들어가는 건 1996년 이후 29년 만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오늘 세계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자,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네, 캐나다, 스위스, 대만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20에서 39%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게 된 국가들이요. 지금 서둘러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 25%에서 35%로 올렸는데요.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는 7일부터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캐나다에는 이 유예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바로 상호 관세율 35%가 적용이 되면서 현재로서는 캐나다가 가장 높은 상호 관세율을 적용받는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실효 관세율은 6 내지 7%에 머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요 교역 대상국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실효 관세율을 유지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관세가 높아지니까 캐나다의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르블랑 국제무역부 장관이요. 지금 카니 캐나다 총리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안에 관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카니 총리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입장을 상호 관세율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었는데 만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고요. 예. 하지만 캐나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원산지 미국 하면 안 사고요. 예. 자산도 미국에서 캐나다로 옮기고 미국 쪽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해지하고 또 캐나다 시민들이 겨울에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스노보드 여행을 많이 떠났었는데 이걸 중단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스위스가 있습니다. 서방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39%의 관세가 부과됐는데요. 주요 산업이 시계잖아요. 예. 이 제조업체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롤렉스 등의 판매사인 워치스 오브 스위스의 주가가 1일 영국 런던 증시에서 8%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스위스 시계 분량이 스위스 시계 수출액의 16.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상호 관세율이 내려가지 않으면 이 회사들이 판매량 감소를 감수하고 미국의 판매 가격을 10% 중후반가량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은 시계 말고도 스위스산 제약품과 기계류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그래서 관세율이 39%나 되면 스위스 경제는 타격을 심각하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왜 스위스에 이렇게 고율 관세를 부과했느냐? 네. 스위스가 미국의 적자를 해소시킬 만족할 만한 답변을 안 내놨다라면서 4월에 예고했던 31%보다 더 높였는데요. 그동안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가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스위스가 곧바로 기존 협상안을 수정하겠다라면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오늘 연방내각 특별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구매 약속이라던가 스위스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방안을 지금 추가 제안안으로 제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다르게 미국과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서 20%의 상호 관세를 통보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대만인데요. 라이칭도 대만 총통 20%는 임시에 불과하다. 앞으로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화에 나섰고 예. 미국 쪽에서는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게 미중 무역 협상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달 8일까지 미국과 대만이 거의 기본적인 합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만과의 협상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역시 관세 얘기인데요. 누구를 위하여 관세를 올리나. 미국민들을 위해서 올린다라는 그렇죠. 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인데요. 이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평균 유효 관세율이 올해 초에는 2.5%였는데 불과 7개월 만에 18.3%로 7배 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일대 예산연구실이 분석했습니다. 네. 이게 91년 만에 최고치라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는 특히 7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각국의 상호 관세율 영향까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들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물가 수준은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가구당 수입이 올해 달러가
가치 기준으로 2,400달러, 약 333만 원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옷이 물가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중에 97%가 수입품인데요. 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세가 예. 이제 대폭 올라가면서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도 계속 높아진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관세 때문에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0.5%포인트 감소하는 데 이어서 그 이후도 지속적으로 매년 0.4%포인트씩은 줄어들 것이라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200억 달러, 166조 7천억 원만큼 GDP가 줄어든다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외국에 부과하는 세금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들이 관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 네. 실제로 미국 기업인 월마트, 포드, 베스트바이, 아디다스, 나이키, 마텔 이런 제조업체들이 최근에 가격을 줄줄이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또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제조업 기업 일부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업까지 고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입 관세가 소비세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타격이 더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운동화에서 비디오 게임기까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게 없다. 결국 승리한 나라는 없고 모두가 패배자다. 이번 관세 전쟁의 최대 승리자는 트럼프고 미국 소비자들은 큰 패배자다라는 게 전문가들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자국민들도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결국 되돌릴 수 없는 물결이라는 그렇습니다. 또 키워드를 뽑아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럼 예. 트럼프 행정부만 이럴 것이냐. 앞으로 민주당 정부가 다시 정권을 되찾게 된다면 이 관세를 되돌릴 것이냐. 그럴 그렇죠. 수 없을 거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인데요. 올 1월에서 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이 1,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1조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배에 가까운 숫자인데요. 이 관세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10년간 2조 달러, 약 2,780조 원이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세를 올리면 경제 효율성도 떨어지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크다라면서 관세 장벽은 철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과연 이 많은 돈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나오는 그렇군요. 건데요. 관세가 중독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도 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유형의 세금을 인상을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게. 근데 의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세 증세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정책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관세를 유지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쉬운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또 앞으로 선출될 지도자들 관세 때문에 오른 물가를 낮추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결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해서 관세를 내야 하는 제품 자체가 줄면 관세 수입도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다른 쪽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참 어려운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갱스터즈 파라다이스 쿨리오 노래. 그렇죠. 네, 갱스터의 천국이 지금 가자 지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요 구호품 약탈 비즈니스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아 위기가 심각한데 식량난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26일부터 수송기로 가자 지구의 구호품을 공중에서 투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각국이 동참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AP통신이 이렇게 보내졌는데도 최근에 가자 지구에서 밀가루 1kg 가격이 네. 60달러, 우리 돈으로 84,000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네. 구호품을 보내줘도 전혀 그 체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구호품을 약탈하는 게 지금 네. 갱단의 사업 모델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구호 물자를 받아서 갖고 오더라도 네네. 중간에 무장한 남성들이 훔쳐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훔쳐간 물품을 상인들이 사들여서 비싼 값에 되판다는 건데요. 배급 현장 앞줄에는 갱단 조직원들이 항상 서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을 위험한 구호품 유통이나 약탈 현장에 보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가자지구에서 지금 새로운 직업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국제기구 구호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의 전면 봉쇄에 따른 가자 지구의 치안 붕괴가 약탈을 부추겼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스라엘이 봉쇄를 시작한 후에 가자 지구 국경 검문소가 워낙 4개가 있는데 2곳을 통해서만 구호품이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벗어나자마자 물자가 습격을 받아서 구호품의 95%가 약탈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은 하마스가 운영하는 경찰이 있어서 네네. 이렇게 치안을 좀 지키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마스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경찰도 아.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깽단이 지금 활개를 치면서 식량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게 불가능해졌고요.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 배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데 이 재단은 워낙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기고는 가자지구 수백 곳에서 배급을 했는데 네. 딱 가자지구 4곳에서만 이 재단은 구호품을 배급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호품을 받으러 가려면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스라엘 쪽의 군사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유엔은 이런 배급 방식을 두고 죽음의 덫을 지나야 된다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Unfrozen. 프로즌의 반대말입니다. 겨울왕국의 네, 그렇습니다. 원제죠. 예. 네, 얼음왕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여름에도 시원하기로 유명했던 북유럽 국가들이 올해 전례 없는 폭염을 겪고 오. 있습니다. 노르웨이 기상관측소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봤더니 지난달에 13일이나 섭씨 30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3주 연속 30도가 넘는 날씨가 이어졌고요. 7월에 북유럽 3개 국가 중 최소 한 나라에서 12일간 30도 이상의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이게 1961년 이후 최장기간 지속된 30도 이상 더위인데요. 네. 지난달 중순에 북유럽은 노르웨이 북부 해역의 뜨거운 바닷물 또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평년보다 8도에서 10도나 높은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폭풍, 낙뢰, 산불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추운 기후에 익숙했던 네. 북유럽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지난달 30일에 폭염 때문에 병원 응급실이 북새통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핀란드에 있는 한 아이스링크장이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기도 네. 했고요. 또 핀란드 사육업자들이 폭염 때문에 술록들이 폐사하기 직전이다라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의 한 라디오는 이른바 쿨케이션으로 불리는 시원한 휴가를 즐기려고 외국 관광객들이 여름에 북유럽을 많이 찾았었는데 지금 시원한 게 아니라 폭염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고요. 북유럽의 폭염도 결국 탄소 배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북유럽 폭염도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예. 하지만 북유럽은 워낙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온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유럽 국가들도 고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이상 기온 때문에 몸살을 앓고 네.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33대 67. 네, 자율주행으로 차가 달리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자동차 제조사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과실 비율의 표준이 앞으로 33대 67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오.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망사고로 제기됐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를 패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이 이 사고에 대해서 테슬라의 책임을 33% 정도 인정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배상금 2억 달러를 합한 총 2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78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비록 운전자가 전방주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라는 판결 취지였는데요. 2019년에 플로리다의 남부에 있는 2차선 도로에서 네.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SUV와 충돌을 했습니다. 네. SUV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까지 치였거든요. 아. 그래서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이 예. 중상을 입자 유족이 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테슬라 측은 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전화기를 떨어뜨려서 그걸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려서 사고가 난 거다. 이건 전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다. 이렇게 맞섰는데 네. 그게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건 아니다라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예, 예. 밝혔는데요. 지금 지난 수년간 비슷한 소송이 있었지만 네. 대부분 테슬라가 먼저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 비율이 이게 산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비슷한 소송이 10여 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면 다른 소송에도 잇따라 그러네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느려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하루에 이동 인구가 150만 명가량인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최근 1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0명이었습니다. 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물론 유럽연합에서 교통사고 관련 사망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인구가 69만 명이고 하루 이동 인구가 150만 명이나 되는 도시에서 사망 사고가 1년 동안 없었던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 독일 베를린이 인구가 370만 명인데 작년에 55명이 사망을 했고요. 120만 명 인구인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9명이 숨졌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헬싱키가 비전 제로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EU 집행위원회가 2050년까지 사망자를 0명으로 줄여보자라는 게 핵심 정책 내용인데요. 그래서 핀란드가 도심과 주거 지역 대부분에서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낮추면 사고 발생률이 대폭 줄어든다라는 연구를 근거로 삼았는데요. 왜냐하면 제동거리가 시속 50km일 때보다 30km로 이제 줄이게 되면 네. 더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느리게 반응하는 고령층은 시속 30km로 운전할 때 집중력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냐하면 속도가 줄어드니까 도로 표지판을 읽고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천천히 운전한다고 해서 교통 정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연구도 있는데요. 시속 30km, 시속 50km 제한 구역의 이동 시간을 비교하면 네. 몇 분 정도 차이만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자전거 이용률이 올라간다는 장점도 있다라는 건데요. 네. 헬싱키 당국이 자동차 중심이던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로폭도 3.2에서 3.5m로 좁히기도 하고요. 자전거 도로를 대거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헬싱키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줄었는데 지난 1년간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퀸의 Somebody to Love 준비했습니다. Each morning I get out my dial, can barely stand on my feet. Take a look in the mirror and cry. Lord, what you done to me? I have spent all my years in believing you, but I just can't get no relief. Lord, somebody, ooh, somebody, can anybody find me somebody to love? Every day of my life, I work till I ache my bones. At the end of the day, I take home my heart with me. Oh, tired out, my knees not straight away, till the tears run down from my eyes. Oh, somebody, ooh, somebody, can anybody find me somebody to love? Every day, I tried, but everybody wants to put me down. They say I'm gone crazy. They say I got a lot of water in my brain. I got no common sens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 2,500여 명이 대피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법안들의 문제점을 국민 여론에 호소할 계획입니다. 외교당국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직후 밝혔던 2주 이내보다는 다소 늦춰져 이달 말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남아있고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중국으로 가봅니다. 라부부라는 중국 캐릭터 인형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인형을 다시 판매하는 리셀 시장까지 확대되면서 사행성, 저작권 침해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베이징 송문규 통신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이징입니다. 라부부 인형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던데요. 이 캐릭터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네, 라부부는 판마트라는 회사가 만든 캐릭터인데요. 네. 2010년 청년 기업가 왕링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에서 창업한 중국의 글로벌 아트 토이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자사 IP를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박스 마케팅 전략을 통해 30여 개국에 500여 개 이상의 매장과 자판기 로드샵을 운영 중입니다. 이미 한국에도 판마트 코리아 공식 스토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캐릭터 중에 라부부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급격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라부부는 홍콩 출신 디자이너 킹싱롱이 만든 캐릭터로 네. 북유럽 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어린이용 스토리 더 몬스터의 시리즈의 주인공입니다. 이미 2015년 첫 선을 보였지만 바로 인기를 얻은 것은 아니고 2019년 판마트와 콜라보를 진행한 후 본격적으로 컬렉터 시장에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라부부 캐릭터를 봤는데요.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막 특별하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혹시 라부부가 인기몰이를 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그 성공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특히 해외 인기 연예인들이 이 캐릭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면서 네. 큰 홍보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23년 10월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SNS에 라부부 키링을 공개한 후 한국과 태국 또 동남아시아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리한나, 킴 카다시안, 듀아리파 등 서구권 셀럽들이 라부부에 대한 사랑을 공개하면서 서구 팬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 틱톡에 170만 개 이상의 라부부 관련 영상이 올라와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어글리 큐트 미학과 희소성 전략이 강한 중독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그 희소성 전략 말씀하셨는데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마트는 자사 캐릭터를 판매하면서 네. 블라인드 박스 판매라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박스 안에 어떤 캐릭터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하도록 해서 도박적 기대감을 부여하고 중독적 소비를 유도합니다.
보통 소비자는 3만 원 정도의 가격에 구매를 해서 희귀 모델을 득템하게 되면 수백 배 가격을 받고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사는 이런 심리를 노려서 사용자 간 거래를 장려하고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수집 문화가 확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리셀이라고 하죠. 그 재판매 시장 규모가 엄청나겠네요. 그러면. 네, 일단 예. 팜마트는 2024년 상반기에만 더 몬스터 시리즈로 63억 위안, 하나로 1조 2,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년 초에는 일부 예. 한정판 라부부가 경매에서 하나 2억 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했고 네. 중고 시장에서는 일부 모델이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팜마트 CEO인 왕닝의 재산은 금년 21억 달러로 불어나서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렇게 캐릭터가 성공하면 이렇게 모조품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요런 시장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라부부가 성공하자 네. 이미 짝퉁 캐릭터 라푸푸가 육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중국 세관은 금년 상반기에 총 1만 1천 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 화물을 적발했고요. 예. 적발 물품은 3,867만 5천 점에 달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라부부 관련 화물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한 라푸푸라는 짝퉁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팜마트는 발빠르게 대처해서 라푸푸라는 이름도 상표 등록을 해뒀고 모조품 단속과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상하이에서 위조 공장 하나를 적발을 해서 5천여 개 가짜 인형을 몰수하고 제조책과 공범들을 체포했으며 단속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특이하게도 중국 정부에서 이를 발벗고 나서서 자국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나선 것인데요. 네. 중국 세관 부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짝퉁 라부부 판별법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중 재미있는 것은 진품은 이빨이 9개니까 예. 이빨 수를 세어보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에서는 이 라부부 열풍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라부부 열풍은 단순한 장난감 트렌드를 넘어서 예. MZ세대의 감정, 소속감, 심리적 몰입을 자극한 컬트적 수집 현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 강세 뒤에는 희소성과 조작된 심리적 갈증, 브랜드 가치 훼손의 위험이 공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가자 지구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가운데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먼저 나섰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오엘이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영국과 캐나다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24일이었죠. 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중동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역사적 약속에 따라서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으를 국가로 공식 인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다른 대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닷새 뒤에인 지난달 29일에는 말씀하신 대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스라엘이 9월까지 가자 지구에서 휴전을 하지 않으면 유엔 총회에서 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같은 발언을 했고 또 포르투갈의 총리 역시 이제 유엔 총회에서 자국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대통령 의회하고 좀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고위급 회의라고 하는 게 열렸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프랑스, 캐나다도 참여를 했는데 총 15개 국가가 이제 참여를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공동 성명에 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최근 들어서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다시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가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미국과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이죠. 예. 네, 그동안에도 국제사회에서 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기는 했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에서 약 75% 이상인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엔의 정식 국가로서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의결 기구이죠. 네.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최대 난제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하고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5개 상임이사국 중에서는 이미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동맹 국가이자 상임이사국인 프랑스하고 영국이 독참을 하게 되면 4개국으로 늘어나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만 사실상 남는 거죠. 예. 미국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선진국 정상회의체이죠. 주요 7개국 정상회담. 여기에서도 이제 프랑스에 이어서 영국, 캐나다가 만약에 이 움직임에 동참하게 된다면은 네. 인정하지 않는 국가, 물론 아직은 3개국이고 나머지 국가가 4개국이긴 하지만 어쨌든 늘어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한 어떤 압박의 의미를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독일은 이 G7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유대인 학살의 그렇죠. 원죄가 네, 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스라엘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두 국가 네네. 해법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바로 이제 국가로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그런 움직임에 동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네. 입장을 보였더라고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 중에서 유엔 회원국 중에서 75% 이상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유엔 내에서 그 팔레스타인의 공식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국가는 아니고 네. 비회원 옵저버, 그러니까 뭐 참관이라고 이제 우리 말로는 해석이 되는데 옵저버 국가의 지위입니다. 네. 이 유엔에는 이 비회원 옵저버 국가가 2나라가 있는데 네. 하나는 나라라고 해서 해야 될까요? 한쪽은 팔레스타인이고 네. 하나는 이제 바티칸 시국입니다. 의결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회의에서 참가는 할 수 있고 또 특히 국제사법재판소하고 국제형사재판소도 국제 유엔 산하 기구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2015년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팔레스타인이 가입을 했어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네. 가자지구 내지는 서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비인도적인 여러 행위에 대해서 뭐 제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구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였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그냥 옵저버 단체의 수준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유엔 정회원국이 되려고 네. 신청을 했는데 그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 그 옵저버 단체보다는 한 단계 높은 옵저버 비회원 옵저버 국가의 그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죠. 2012년에 이 지위를 얻었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게 2012년 11월에 그때 뭐 많은 지지표를 받아서 옵저버 국가가 되기는 했지만 네네. 아직까지도 정식 회원국은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다 될 수가 없네요, 회원국이. 저도 이번에 이 예. 움직임을 계기로 해서 유엔에 이 회원국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기도 네네. 하고 또 좀 다시 또 정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회원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유엔 헌장 2조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가입 희망국은 이제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를 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하고 또 첫 번째 절차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심사를 받아야 해요. 여기서 심사를
해서 이제 추천이라는 형식으로 음. 이제 가결이 되면은 총회로 넘어갑니다. 네. 총회에서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표를 찬성표를 받으면 정식 회원국이 되는데 아까 지금 뭐 유엔 회원국들 중에서 75%가 그 국가로 인정하고 네. 있다고 했잖아요. 국가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유엔 회원국은 아직 아닌 거죠. 정식으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국으로 이제 가결이 되려면은 이 안전보장위에서 9개 국가의 찬성을 받으면 돼요. 네. 문제는 상임이사국 5개 국가 중에서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요. 만장일치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어려운 네.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사실 유엔 회원국이 된 게 생각보다 좀 늦었어요. 네. 1991년이에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늦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정식 회원국이 못 됐던 이유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 중에서 네. 중국하고 당시 러시아, 소련이라고 해야겠죠. 네. 소련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번번이 거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북한을 의식한 부분이겠죠. 근데 미국은 지지를 했지만 안전보장이사회의 이 두 나라가 이제 반대를 하면서 번번이 무산이 됐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걸 통과하지 못했다가 1991년에 남북한이 공동 가입하자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정식의 이제 회원국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이었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시 또 이 문제가 이제 표결에 붙여졌어요. 그 당시 뭐 역시 미국의 거부로 이 팔레스타인을 정식 회원국으로 네. 인준하는 문제가 다시 좌절이 됐습니다. 당시는 조 바이든 정부 네.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이 문제는 꼭 트럼프 그렇죠. 정부의 네. 차원은 아니고 미국의 아무래도 유대인 파워도 있고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번번이 거부를 그러네요. 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찬성을 했어요. 네. 근데 찬성을 했고 뭐 그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국가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네.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프랑스와 영국도 인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미국이 안 된다 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끝까지 미국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이 뭐 바뀌는 여부와 상관없이 예.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은 찬성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좀 그게 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기는 해도 예. 프랑스하고 영국이 만약에 국가 승인을 하는 걸로 이제 확정을 한다면 네네. 뭐 상징적이나마 압박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가자지구 문제 때문이잖아요. 네네. 이제 가자지구가 정말 금세기 최악의 이 인도주의 위기가 좀 해결될 기미가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특히 이스라엘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미국을 압박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총대를 맸다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팔레스타인이 국가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몬테비데오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1933년에 체결된 협약입니다.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건데요.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20개 국가들이 이제 참여한 이 국제 회의였습니다. 네. 네, 이 협약이 중요한 이유는 국제법상의 국가의 요건이 뭐냐, 그리고 또 국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좀 명확하게 이 협약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국가의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적용 가능한 어떤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은 국가의 요건으로는 이제 명확한 영토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정부는 다른 해외 국가들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외교적 능력을 네.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건으로 여기에 이제 규약이 설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협약을 근거로 할 때 과연 팔레스타인이 이런 요건에 맞느냐라고 할 때는 현실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요르단강 서한 지구하고 지금 가자 지구를 이렇게 두 군데로 네.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국경선이 점점점 더 애매모호해지고 있죠. 네.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이제 그 어떤 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예. 그리고 가자 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해온 조직은 이제 하마스 정부였는데 이제 이미 괴멸했고 또 하마스는 국제사회에서 테러 조직으로 그렇죠. 인정을 받고 있지 네. 못하고요. 그럼 현재 남아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은 서한 지구에 있는 이 파타당 중심의 어떤 정부 체제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지금 비상사태다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지금 한 오랫동안 제대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있고 또 그 서한지구 내에서도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부정부패 논란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국가로서의 요건이 갖추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네. 뭐 현재 뭐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서는 그래도 서한지구에 있는 파타당 중심의 그 정부 조직이 가자 지구까지 통합해서 어떤 하나의 정부 체제로 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네네.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서한에 있는 이 정부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라고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도 참 그렇군요. 미지수인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게 지금 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비극들 이런 것들을 멈출 수 있냐 이런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뭐 한간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뭐 국가 인정은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니냐 뭐 이런 네, 맞습니다.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도 네. 저기 얘기를 하셨지만 매일 지금 십수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하거든요. 기아 문제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문제인데 네. 국가 인정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한가한 소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영국 언론들도 보면은 뭐 한가한 립서비스다 립서비스. 이런 아이들은 진짜 빈 그릇을 들고 네. 막 뭐래도 달라고 하는데 마실 물도 없는데 이거 너무 립서비스 외교적 그런 수사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뭐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가 이렇게 나선다고 해서 트럼프가 움직이겠느냐, 압박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 네. 없는 것 같아요. 또 특히 또 트럼프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미 시니컬한 그렇죠. 반응을 보였고 예. 네타냐후는 뭐 그럼 이 기회에 더 강공을 펼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2일에 뭐 말씀하셨지만 인질 사진도 동영상도 막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세 수위를 더 높이겠다라고 하고 했기 때문에 물론 상징적인 압박 효과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리고 언젠가는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네. 있을 수 있는 움직임이지만 당장 이 문제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그 트럼프의 특사가 가자 지구를 직접 방문했는데 네. 그럼 식량 배급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나요? 지난 1일에 예. 남부 라파 지역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네. 뭐 많은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화자찬 뭐 이렇게 했던데 네. 사실은 아직도 그런가요?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 쪽에서 이 국제사회 비난이 좀 높아지면서 이 낮 시간대 오전 아침 이후부터 저녁 때까지는 이제 군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구호 식량을 안전하게 배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이것도 뭐
뭐 아직 요원한 문제다. 식량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배포하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고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는 다시 또 뭐 총격 사건도 일어나고 또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배급 상황이 아직도 매우 열악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이게 빨리 해결이 되는데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네. 같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무슨 아프리카 예전에 기아 그렇죠. 사태 그런 맞아요. 모습을 보는 게 다시 또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참 고통받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오늘은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이 갖는 의미와 또 한계에 대해서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이조지의 더 크라잉 게임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